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국주의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먼저 강의 교재 제국주의 편 관련돼서 64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제국주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제국주의라는 말은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대국을 건설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그 고전적 의미의 제국주의는 원료학거나 상품 수출, 잉여 자본의 해외 투자로서 그 당시 후진 지역의 진출과 이권 획득을 가능한 해외 시민주의 시민지 등 종속지역 획득에서 전 세계적인 통합을 도모하려는 그 의미에서 제국주의 의미를 둬요. 그래서 종전의 그 식민지는 원료 공급지하고 상품 시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자본 투자지, 잉여 자본의 투자지로서 이제 그 서양 열강들이 각국의 그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그런 것들을 제국주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제국주의에 대한 그 견해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자,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단독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국주의는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형상에 대해서 홉스와 레닝은 이 제국주의와 관련된 견해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자, 이 홉스는 영국 노동당 좌파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자본주의하고 제국주의를 최초로 연결하면서 설명했죠. 자, 이 사람은 왜 제국주의 현상이 나타나냐? 자,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 등에서 그 당시 공장에 찍어내는 여러 상품들을 노동자들이 구매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고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가해 자본들 이제 투자할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잉여 자본들을 국내에 투자하지 못하니까 이제 식민지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국주의 형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종주의 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잉여 자본의 투자지로서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형상은 이 서양 열강대 소수의 금융 자본들의 문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 일단은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문제가 이제 일어난 배경이 아까 이제 저임금을 통해 구매력 약화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생산을 해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투자할 때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구매력을 이제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그러면 각국 그 기업들이 잉여 자본들을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본국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국주의의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것은 수정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이게 꼭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상 필요성이 아니라 충분히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홉스의 제국주의 이론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닝의 제국주의예요. 근데 이 레닝의 제국주의는 홉스의 제국주의를 좀 받아들였지만 그 레닌 같은 경우에는 홉스 같은 경우에 이게 꼭 역사적 단계에서 꼭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진 않았잖아요. 어떤 인간의 의지에서 개선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봤는데 반해서 레닌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의 필연성을 강조해요. 제국주의 형성은 필연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그 자본주의의 어떤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난 형상이고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제국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논리를 보면 홉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계승했고요. 그 뒤에 이제 자신이 일어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시켰죠. 자, 이 사람의 의견을 보면 자, 일단은 생산과 자본의 집중 독점화, 은행과 산업자본의 융합, 국제적 자본가들의 동점 단체가 형성돼서 세계 분화를 했다. 이건 제국주의 전쟁을 반증이 됐다. 근데 이걸 이제 처음 설명하려면 좀 이렇게 이제 약간 구조적 배경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보통 유럽에서는 제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제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종전에는
산업혁명 당시에는, 오리지널 산업혁명 당시에는 뭘 생산했어요? 면방지법 같은 경공업 같은 걸 생산했어. 그것은 이제 뭐냐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제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방지법이 주도를 한 게 아니라 미국과 독일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주로 어떤 걸 생산하냐면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뭐 조선업 등등 좀 약간 이제 자본이 집약된 형태를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렇게 뭐냐면 자본이 많이 투자하는 곳에서는 뭐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소매은행 같은 조그만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은행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규모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은행이 단순히 여순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금을 모아서 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끌어줘서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 투자가 오고 이런 은행들이 필요해. 이런 은행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통 투자은행이라고 해. 투자은행. 예, 규모가 되게 커요. 이 자본들이. 그러면 이 투자은행이 돈을 이제 빌려주죠. 그 산업자본가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줘. 이 산업자본가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앞에 언급한 중화공업이나 조선업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이익 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옷장사 하면 그냥 조금만 벌어도 제가 투자한 만큼 좀 벌어도 금방 투자비가 나오거든요. 해소가 되는데 이거는 투자비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뭐예요?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경쟁자가 처음에는 많아졌다가 처음에는 되게 많다가 투자 비용을 많이 드는 만큼 회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장을 박터지게 싸우겠죠. 결국에는 몇 사람만 살아남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어떤 경제를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공업 단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투자해도 이득을 얻었지만 여기는 그만큼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몇 개의 그 기업들이 살아남아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시장이 형성되냐면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항공기 이름 만드는 회사들 지금 세상에 많아요? 안 많죠? 근데 이름 말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회사는 뭐야?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이제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도태되겠죠? 빚을 못 갚잖아. 그러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투자은행 입장에 일단 돈을 회수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자본이 이 산업 자본을 지배를 하게 돼요. 얘네들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여러 기업들 이제 합병을 해야 되겠죠. 고만고만 기업들보다는 한 등치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등치를 키워야지 많은 이득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합병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이 금융자본들이 기업을 합병하면서 무슨 자본을 낳게 되냐면 독점 자본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지고 남들 이익을 회수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이 투자은행들이 이제 막대한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국내에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어. 왜? 국내에 구매력이 없거든. 왜냐 지어짜니까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뭐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냐.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이걸 남아도는 돈을 해외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 이제 신민지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본을 투입을 해갖고 이득을 빼나가는 거죠. 그러면 신민지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신민지 개척을 하면 지네끼리 어떻게 되죠? 빡치게 싸우는 거죠. 제국주의 국가끼리.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금융자본, 독과점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국주의 전쟁,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 약한 고리에 제국주의 국가지만 좀 자본주의가 좀 약간 발달하지 못한 그런 곳에 결국에는 러시아 영웅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그래서 이 레닌의 제국주의는 뭐냐면 러시아 혁명을 정당화시켜서 제시한 건데 물론 이제 결론은 그렇게 꼭 뭐냐면
해결하지 못하고 피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가정도 있죠. 배경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은 나름대로 제국주의 이론의 오늘날 고전적 제국주의 이론의 그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 레닝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국주의 이론을 이제 설명하면 일단 제국주의는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다? 이런 그 투자은행들, 그러니까 은행 자본이 산업 자본을 인수하면서 금융 자본이 지배하는 형태였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합병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독과점 형태가 등장했다. 그래서 그 독과점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르텔이나 그 다음에 트러스트나 홀체로나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잉여 자본들 투자할 때가 이제 국내에 없으니까 식민지에 잉여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서 1차 세계대전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 형상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럼 제국주의에 관련돼서 이제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근본이 이제 하니까 교통수단 발달, 통신시설 증대도 이제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교류가 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무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죠? 중후반부터 2차 산업혁명이 나요. 자, 2차 산업혁명은 그 밑에 있지만 한번 먼저 살펴보면 과학혁명과 이제 과학적 발전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전력과 석유를 동력으로 사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석유 회사가 노페르가 이끈 스탠다드 석유 회사죠. 이것도 독과점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비금속 부분이 이제 많이 등장해요. 강철, 알루미늄, 그 다음 고무, 이런 것들인데 되게 이 알루미늄, 뭐 고무 이런 합성 소재 원료가 됐던 것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이제 주로 향로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향로 무역을 하거나 아프리카는 오지까지 안 갔죠. 석유 이런 것들은 차지로 오지까지 안 갔잖아. 근데 이제 이때부터 유럽 각국들이 이제 아시아 곳곳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동, 그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갔던 것은 요 당시 이제 제2차 산업혁명 동안 그 비금속 그 소재들 업계에서 유럽에서 이제 생산하지 못한 그런 것들 업계에서 이런 그 식민지까지 진출한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중공업 분야로서 전기 화학공업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방식 일관적으로 대량 생산을 했다. 그 공장도 대형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포드 자동차가 T 자동차를 만들 때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돌 동안 노동자를 달려들어 가지고 나사 조이고 붙이고 하면서 뚝딱뚝딱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오리지널 산업혁명 때 기술자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할 때마다 이제 개선해 갖고 뭔가 기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과학적 연구에 의존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문적 과학자를 모셔다가 거기 연구를 시켜.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야.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의 질이나 양이 어떻게 될까요? 확대되죠. 좋아지고.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이나 독일이야. 이제 영국은 한물 갖고, 그래서 미국과 독일이 그걸 이제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 결과 아까 전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은행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들이 이제 서로가 빡치게 싸우면서 독과점 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이런 이제 그 산업자본들 지배하는 과정에서 무슨 자본이 나타난다? 예, 금융자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잉여 자본들을 투자할 때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를 원하게 되고, 식민지 원하는 게 이것도 또 한몫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식민지가 이제 뭐가 된다? 자본 투자지로서의 역할도 더 부과된다. 이렇게 이제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징이 볼게요. 제국주의 특징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일단은 아까는 기업의 집중화, 독점화가 필요하죠. 독과점 형태, 독점 자본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산업 자본이 은행 자본이 예속되는 금융 자본 단계고요.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잉여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그 잉여 자본을 해외 식민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식민지 역할도 좀 바뀌어지죠. 그래서 종전에는 단순히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 역할에서 뭐가 추가된 거예요?
식민지 역할 중에 잉여자본의 투자자로서 역할이 추가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하려면 이제 나갈 때 나름대로 이념이 있어야 돼, 이데올로기가. 그때 이제 이용한 게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러면 요때 민족주의는 어떤 민족주의냐? 침략적 민족주의, 팽창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침략적 민족주의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이제 예전에 있던 사회진화론, 스펜서 같은 사회진화론이 이제 도입됐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나가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자연도태나 뭐 적자생존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 식민지가 되는 거는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 사회주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의 베트남에서 막 받아들이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획득 경쟁이 많아갖고 이제 제국주의 국가 상호 간에 대립을 유발해갖고 항상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할 때 선교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할 때 선교사들이 먼저 가요. 물론 이 선교사들은 처음에 내가 제국주의 앞잡이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거기 정착을 하다 보면 물론 박해도 받았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보를 또 얻게 되죠. 각국의 정보, 그 나라의 정보들. 이거를 이제 뭐냐면 본국에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그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 돈 되겠다 하면서 누가 오냐면 자본가들이 또 도와. 그럼 자본가들이 들어오면 이제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투자가 있는데 어떤 막 약탈도 일어나고 뭐 그 해당 정부에 뭐 간섭도 있고 막 통제가 일어나면 또 누가 들어오면 군대가 들어와요. 왜? 자국 시장을,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식민지화 시켜.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좀 식민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식민지 각국에서 그 당시 이제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이런 그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항상 그 기독교는 세력이 들어오면 순수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다? 공부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같이 들어온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선교사람이나 후진 지역의 정통사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서양의 다양한 기술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통사회를 이제 서양식으로 서구식 근대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이식화된 근대화, 자체적인 자생적 근대화보다는 서양으로부터 이제 들어온 이식화된 근대화, 좀 왜곡된 근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제국주의를 보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으뜸 나라 어떤 나라요? 영국이에요, 영국.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만큼 강대한 식민지 제국들 거느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은 그 1차 대전 이전까지 금융의 중심이었죠.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세계 경제 기축국의 지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집트 점령과 삼시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 종단 정책과 인도 경영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실업자 문제와 가인 인구 문제, 그다음 상품 시장의 성격이 이제 강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시 여긴 나라가 여러 식민지 국가 중에 인도야. 인도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인구도 많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도 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물건을 갖다 팔기가 되게 좋은 나라야. 인도는. 그리고 영국은 결정적으로 이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해군력은 되게 강해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육군이 별로 강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육군을 어디에서 이제 벌충을 해오냐면 부족한 부분을 인도에서 벌충해. 그래서 되게 보면 식민지 시대 때 그 영국군 참여했던 상당수가 인도야, 인도군이야. 인도군이 사병으로서 이제 일하고 장교는 주로 영국군이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해외 식민지를 이제 장악을 해 나갔다. 자, 독일을 볼게요. 독일은 이제 그 당시 제2차 그 산업혁명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도를 했죠. 전기나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의 생산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비스마르크 시대 때는 그렇게 제국주의 정책을 별로 안 했어요. 식민지 개척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내 문제도 지금 시급하죠. 어떻게 하면 분열됐던 나라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독일 제국을 만드는 게 주요 관점이었잖아요. 국내를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남의 뭐 해외 식민지 개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식민지 개척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가 예전에 뭐냐면 있었던 지역은 피해가지고 뭐 없었던 지역으로 가서 좀 따먹는 거 그 정도였어. 근데 이제 문제는 비에른 2세가 즉위하면서 문제가 된 거야. 비에른 2세는 이제 비스마르크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래서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해임하고 이 사람은 이제 유능한 사람 임명해서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능했는데 이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지 멋대로든지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 말아먹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3비 정책에 대응해갖고 삼시 정책을 내걸었죠. 근데 삼시 정책을 내고 그 대응해서 3비 정책을 내걸었죠. 3비 정책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 연결한 선이에요.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오리엔트 열차를 연결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지역이 대부분 어느 지역이냐면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근데 중동 지역은 상당히 그 당시에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죠? 다 이권이 걸려 있는 지역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독일이 와서 이제 하니까 영국, 그다음 프랑스, 러시아가 어떻게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전에는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새로운 이제 적이 들어온 거야. 그 적이 너무 강력해. 그러다 보니까 연합정선이 형성된 거야. 그것이 삼국협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독일이 너무 이제 방방 뛰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삼국협상이 형성됐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프랑스 보죠. 프랑스는 식민지를 어떻게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어떻게 이제 해결했냐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목적에서 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과 마찬가지로 뭐 가인 인구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투자지 이런 국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고 프랑스의 특징이 뭐냐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요. 이 프랑스인들은 나름대로 그 카톨릭 신봉자들이 많고 하나님들의 그 어떤 영광을 식민지인들을 좀 구원을 해줘야겠다.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대개보면 프랑스 카톨릭을 내세요. 그리고 식민지를 시킬 경우 동아주의를 내세요. 동아주의는 프랑스어 쓰게 만드는 거야. 근데 상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동아주의 아니에요, 영국은. 영국은 대개 보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풍토나 문화를 그냥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중에 자기의 구미에 맞는 협력자를 찾아내서 같이 동반으로 이제 협력자를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죠.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쟁하면 거기에 프랑스어를 강요한다든지 프랑스 문화를 강요한다든지 그런 동아주의 정책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영국과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영국은 종단 정책을 했는데 프랑스는 무슨 정책을 했어요? 횡단 정책을 했죠. 결국에 이 충돌된 것이 뭐냐면 파쇼사 사건. 이건 뒤에 얘기하고요. 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일단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식민지 획득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영국, 프랑스에 비해 미국의 땅은 뭐야? 어마어마하죠. 그 땅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옥토야. 비옥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 개척하기도 바빠 죽겠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푸에르토리코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 식민지 개척에는 벌써 소홀했고 미국 입장을 땐 식민지를 직접 개척하고 그걸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미국이 이제 제일 관심이 돈이니까 상품 시장의 역할이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직접 지배하는 거 피했어.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런 정책도 이어지죠. 미국이 지금 시민세도 식민지를 직접 안 하잖아. 우리나라 먹을 수도 있잖아. 사놓고 해서. 미국이 51개 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왜 안 하겠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직접 통치하면 그만큼 군대도 좀 많이 주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반항을 하면 또 뭐냐면 진압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니 차라리 친미 정권을 내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의 이익만 챙겼다. 그런 논리예요. 이 미국은. 그래서 다른 나라 입장 볼 때, 제국주의 시대 때 다른 나라 뭐 아시아 애들 입장 미국이 상당히 고마운 거야. 왜? 땅을 안 뺐으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를 붙여준 거예요. 중국에서.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게 남하 정책을 하죠. 남하 정책을 왜 하겠어요? 애들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식민지 정책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강의 세계 분화를 보죠. 이 아시아, 이제 아프리카 해볼게요. 이 아프리카. 자, 열강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많이 지출했는데,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 때, 예전에는, 얘네들이 관심 있는 지역은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사하 이북 지역, 아니면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거점 있죠.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점에만, 해안 지역에만 관심 있어. 근데 내륙까지는 못 들어갔거든요? 왜 못 들어갔냐면, 그 당시 내륙에는 말라리아도 있고 뭐 풍토병도 많아가지고 유럽인들 못 들어가 이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라리아나 이제 풍토병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 뭐냐면 약도 많이 개발되고 거기에다가 내지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그런 그 탐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의 개통 이후에 더 활발해졌다. 자, 수에즈 운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거죠. 이 수에즈 운하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 상당히 중요해. 이 지역을 장악해야지만 어디를 확보할 수 있다? 인도로 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할 수 있어.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다른 나라 넘어가면 영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인도를 한참 돌아서 가야 돼. 예.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보호구가 시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영국은 정책 방향이 종단 정책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단 정책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면 카이로하고 케이프타운 연결하죠. 카이로가 있으면 여기를 연결하는 선을 종단 정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삼시 정책을 덧대면 어디까지? 캘커타까지 이렇게 캘커타 여기 캘리커가 아니라 캘커타가 있어요. 캘커타라고 해서 저희 벵골 지역에 캘커타 연결하는데 이 지역을 무슨 정책이 난다? 삼시 정책이 난다. 자, 이집트를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은 수에즈 운하를 매수한 거야. 수에즈 운하는 랩세스라는 프랑스 기술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하고 이집트 반반 50%씩 이제 주식 갖고 있었는데 그걸 프랑스가 영국한테 넘겼죠. 그리고 영국이 이집트에 있는 그 정부의 주식을 다 사들이면서 수에즈 운하를 장악한 거야. 그럼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려면 이집트를 보호가 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라비 파시 같은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집트를 장악하고 수에즈 운하를 매수한 이유가 영국의 최일 식민지 뭘 지배하기 위해서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무슨 전쟁이에요? 보호 전쟁이죠. 예, 보호인들과 싸운 전쟁인데 원래 여기 있었던 이제 케이프 식민지, 케이프타운은 영국이 아니다. 원래는 누가 이제 장악을 했던 식민지냐면 네덜란드가 장악했던 식민지야. 근데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영국한테 넘어가요. 식민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 원래 후손들이었던 보호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에서는 처음에는 보호인들이 세금만 잘 내라. 그럼 우리가 너 삶을 보장해줄게. 그랬는데 문제는 예전에 19세기 때 초반에 영국이 노예를 금지시키잖아. 그러니까 각국의 식민지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호인들은 그 당시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 다 내놓으라, 풀어줘라 했더니 당연히 얘네들 반발하지. 왜? 지금까지 노예를 통해 농장 경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는 너희들 못 사겠다면서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세운 것이 뭐냐면 오렌지 자유국하고 트랜스파 공화국이야. 근데 이제 오렌지 자유국과 트랜스파 공화국은 내지에 있고 거기에 그 불모지기 때문에 영에 관심이 없어. 내버려뒀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견된 거야?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니까 언제는 어떻게 가만히 놔서는 안 되겠죠. 그래갖고 이 오렌지 자유국과 트랜스파 공화국을 두 번에 걸쳐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를 점령을 해서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세실 루즈가 주도했는데 그 기존에 이제 그 여러 주변의 식민지와 함께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을 하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전형적인 지금 아파르테이트 정책 있죠. 예전에 많이 냈던 그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 정책은 대개 보면 누가 이제 주도했냐면 영국이 물러나고 나서 그때 백인 중에 이제 보호인들 예전에 얘네들이 주도를 한 거야. 자, 뭐 하여튼 보호전쟁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프랑스는 행당 정책을 했어요. 행당 정책. 알제리아하고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알제리아 여기 있죠. 여기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를 어디를 연결한 거야? 여기를 연결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제가 지도를 많이 그렸는데 이 충돌 지점이 파소다야. 그래서 파쇼사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영국의 종단 정책가 프랑스의 행당 정책에 맞춰서 파쇼사 사건이 나오고 프랑스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물러나서 프랑스는 모로코를 먹고요. 모로코의 위치가 여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잠깐만요. 자, 프랑스는 모로코를 먹고 영국은 이집트 우위를 인정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독일의 지출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양국의 친선을 만들 계기가 됐고 나중에 모로코 사건 때
그 원래 모로코는 이제 독일이 영향권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권이에요?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의 영향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독일의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서남 아프리카, 카메론, 토고, 동부 아프리카를 획득했고, 이탈리아는 이제 엘리트리아와 리비아를 획득했어요. 리비아는 요 지역이고, 엘리트리아는 이제 좀 지도에 보면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죠. 에티오피아에 보면 이제 여기 그 중간에 요 해안 지역이 있어. 이 해안 지역이 어디냐면 그 당시 에티오피아 해안 지역이 그 뭐냐 엘리티아. 그 나중에 에티오피아하고 엘리티아가 서로 합쳐갖고 이디오피아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분리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하고 이탈리아는 또 나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 박살나죠. 개박살나서. 그만큼 이탈리아는 진짜 군대가 약체 중 약체예요. 예. 그 다음 벨기에는 이 콩고를 지배해. 콩고를 이 지역을. 근데 이제 벨기에 콩고를 지배하니까 각국이 이제 난리 난 거야. 왜 난리 났냐면 콩고의 영역이 벨기에보다 3, 40배 더 커. 어떻게 그런 조그만 나라가 콩고를 집어먹냐.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무슨 회의가 결치게 되냐면 베르닝 회의를 해요. 이 베르닝 회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베르닝과 좀 다른 회의예요. 예.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벨기에 콩고를 영어로 선언하니까 이제 영국과 포르투갈이 콩고를 먹으려는데 반발했죠. 그래갖고 이제 베르닝을 개최했어. 그래서 그때 베르닝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는 주인 없는 땅이라고 선언하면서 일정 지역을 점령해서 먼저 실제로 거기에 지배하는 사람들이 선정권을 갖는다. 그런 원칙이 확립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 자기가 깃발을 꽂고 한 1, 2년 있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고 깃발을 뽑아보자.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달려들겠죠. 그래서 유럽 열강대 아프리카 분할 경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베르닝의 그 결정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아프리카 이제 국경선을 좀 보세요. 아프리카 국경선은 좀 약간 괴기하죠.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 자, 우리나라 중국의 국경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제 그림 못 보는데 이렇게 강을 따라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국경선이야. 왜냐하면 지형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협곡을 통해서 이제 그 국경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안 그어져. 대개 보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그어지죠. 근데 아프리카 보세요. 마치 자를 재는 것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그어지죠. 이건 뭐 때문에냐면 그 당시 유럽 열강대 서울 진출하면서 충돌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자를 가지고 이제 그것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되냐. 자, 거기 아프리카 안에서 우리는 다 이제 흑인을 보지만 그 안에서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같은 흑인이라도. 우리 마치 아시아 민족이라도 우리하고 일본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미국을 오히려 더 반기지. 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또 서로 싸움 맨날 했던 부족도 있어. 근데 그런 부족들이 한국과에 묶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부족들은 또 나눠지고, 같은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국경선이. 그러니까 이제 독립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이 사람들은 국가란 단위가 없어요. 국가라는 개념도 없고, 한도 부족 단위로 살았는데, 서로 적대적인 부족끼리 뭐냐면, 서로 묶어가지고 하나 국가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끼리 어떻게 해? 치고받고 싸우죠. 근데 거기서 치고받고 그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인종 학살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내전의 원인을 누가 제시했냐면 유열강들이 제시했고, 그 회의가 뭐냐면 베르닝이에요. 자, 이거는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저기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중동 지역도 가만히 보면 시리아 국경선이나 이런 요르단 국경선 보면 마치 자를 그은 것처럼 이렇게 짝짝 그은 게 있어요. 다 누가 그었을까 이거?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코스 피코 조약을 통해서 그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독립하면 어떻게 될까? 얘네도 뭐 국가 단위의 생활을 안 하다 보고 부족 단위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얘네들 이제 적대적인 부족이 같이 살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 중동 문제 하는 원인을 서양 열강들이 제시해줬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르투갈, 앙골라, 모자비크 이렇게 먹고요. 자, 결국에는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일하게 식민지 국가가 아닌 나라는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예요. 자, 라이베리아는 이제 여기에 있는 나라죠. 여기인데
이 나이레브는 누가 세웠냐면 미국의 해방노예들이 건국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식민지가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많이 독립을 유지했죠. 예, 에티오피아는 이제 이탈리아를 쳐부셨죠.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예문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식민 통치 방법 볼게요. 영국은 간접 통치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육군이나 뭐 이런 그 관료들 잘 안 파견해요.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특징 디바이드를 분리 통치야. 그래서 가가지고 가만히 봐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냐면 협력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나눠. 그러면 협력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뽑아가지고 얘네들 통치에 말단을 삼아. 연원적 이익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해. 그래서 이제 영국이 소수의 관리들과 그 다음에 군인들만 파견해갖고 어딜 점령했어요? 인도를 점령했어. 인도는 뭐예요? 인구도 많고 더 많잖아요. 자기도보다 영토 크고.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는 물론 카스트에도 부정하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 세폰이 난 이후에는 어떻게 그냥 인정해주죠. 각국의 인도의 여러 왕들이 있잖아. 번왕들 다 생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세금 좀 걷고 거기에는 자기 협력자들 끌어다갖고 이제 그들을 통해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영국인들 통치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영국인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거지. 자, 프랑스는 아까 말한 자국문화를 식민지 보급하고 동화 정책을 추진했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을 되게 제공했어요. 그렇지만 아프리카인의 정치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이제 각국의 특징들이 있었다. 그다음 에티오피아는 볼게요.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그 식민지 국가가 되지 않았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왕국이 있었는데 메놀리크 2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철도를 부설하고 학교를 건립하고 신식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친일에 맞서가지고 싸워서 무슨 전투를 통해서 아두아 전투에서 크게 이겼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 중에 서구 열강대 침입을 막은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그 뭐냐면 부족들이 이게 속속무책으로 이게 서양 열강대 당했을까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프리카 힘 되게 강하잖아. 이렇게 근데 뭐가 없어요? 무기가 영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해봤자 뭐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근데 그 서양의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은 뭘 가지고 기관총, 대포 상대할 수가 없는 기관총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의욕을 발휘했는데 이 기관총이 이제 후에 이제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도 그렇지만 전략 전술 완전 바뀌어나요. 기관총이 연발총이죠. 원래 미국의 그 남북전쟁 때 만들어졌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의 학살을 시키는 거지 거의.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저항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개정보다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타사 부분은 항상 12년 개정을 보세요. 거기에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12년 개정 부분에 보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럼 태평양 제도의 분화해 볼게요. 태평양도 여러 섬도 관심 없었어. 탐험가에서 좀 발견되듯이 뭐 그렇게 이제 관심 없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돼. 자, 영국은 이제 예전부터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이제 예전에 점령했었고 미국은 하와이 왕국 시대인데 그걸 병합했고 그다음 미국과 스페인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먹고 그다음 쿠바도 식민지하고 푸에르토리코도 먹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아까 파나마 운하를 완성시켰죠. 파나마를 독립시킨 다음에 그 외에도 독일 지역, 프랑스 지역 이렇게 있는데 참고로 이 독일의 여러 식민지도 있죠. 태평양 식민지. 뉴기니, 동부지역, 마리아나, 카리브해, 마살주도. 한 2분의 1,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는 2분의 1을 누가 먹어요? 미국이 먹고, 2분의 1은 누가 먹죠? 일본이 갖게 돼. 물론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은 다 이제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뺏겨고 이제 넘어가지만.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국주의와 관련된 때 이제 무슨 혁명이 있었다고 했죠? 제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했죠? 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을 계속했던 유럽 경제는 1873년부터 약 20년간 거쳐서 불황기를 맞이했다. 19세기 말에 유럽은 이 불황을 벗어나면서 산업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맞이하고 과학적 발명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를 이제 했는데 이걸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자,
종전의 산업혁명이 진기적과 석탄을 동력으로 삼고 석유공업 같은 경공업 위주인데 반해서 제2차 산업혁명은 전력과 석유를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하고 강철, 알루미늄, 비금속과 전기, 화학 같은 중화학 공업이 발전된 생산 방식 또한 일괄적인 작업을 통해 대량 생산 체제로 변하고 기업과 경쟁기금으로 대응하였다.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익히 알고 있는 문명세계의 산물은 이 시기에 출현됐다. 뭐 내연기관, 전화, 확성기, 뭐 추궁기, 무선전신, 전등, 뭐 전차, 자동차, 타이어, 자전차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합성, 뭐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1903년에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소재들 있죠. 비금속 소재들. 그 알루미늄이나 뭐 고무라든지 등등등 탱스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나냐면 아시아 지역이나 그 당시 아프리카 지역이 많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발전이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조명과 난방의 원천으로서 백열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쭉 읽어보세요. 전력의 중요성도 함께 석유인데 예전에는 산업혁명 때는 석탄 사용했죠. 이때는 석유를 사용해. 그래서 석유는 석탄이나 전력과 동일한 새로운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강대한 범위의 석유화학 원료로서 이용했다. 1870년 루페르가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상징했다. 이 노페르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노페르 재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석유 재벌인데 이 석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석유뿐만 아니라 뭐 금융, 철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방면허,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독과점 형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노페르 재단이 이제 기금 거기가 뭐 석유 회사는 이제 그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 이제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하고 있었다. 자, 1897년 미국의 방방곡곡에 지점이 설치되면서 미국의 연간 석유 수출에는 6천만 달러에 달했다. 자, 그리고 한편 새로운 화학과 생리학 지식은 농업에도 영향을 미쳐 인구 증가에 상응한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고 화학 비료를 사용했고 살균 소독과 저온 살균법이 새로운 식량 보존 기술이 발달됐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돼요. 기술 발전이 있고요. 자, 2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영국이 아니라 어디였죠? 독일하고 미국이야. 예, 특히 화학공과 전기사업은 독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지금도 독일하면 뭐 지메스나 그런 사람들 다 독일 기업이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은 이들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전된 대량 생산 기술에 앞섰다. 그래서 그리하여 세계 경제 중심이 급속히 미국과 독일로 이동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선진 산업 국가의 질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지가 상대적으로 하락됐다. 실질적으로 1913년 미국의 공업 생산량은 전 세계의 공업의 3분의 1을 초과했고 그것은 영국, 독일, 프랑스 공업 생산에 합친 것도 약간 미달한 것이다.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거의 이제 전 세계 반을 누가 해요. 미국이 생산하죠. 그 세계 공장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제2차 산업혁명의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산업성의 변화는 구지설 용이하고 신지설 낳게 하는 촉매 작업을 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세계의 출발점이 됐다. 자, 2차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생산 능력은 거대하게 증대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급속한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제국주의 보죠. 자, 2차 산업혁명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넘으면 이제 다음 장 넘으면, 자, 19세기 중요한 산업혁명이 영국 외 유럽 각국과 미국에 파급되었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자 세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18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종전과 새로운 양상으로 더 강한 열기를 가지고 후진 내지 저개발 지역으로 진출과 팽창을 함께 했다. 자, 산업화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화학공업과 같은 새로운 공업 원료, 새로운 제품 시장, 증가한 인구에 의한 식량, 인민의 어떤 배출고, 국내에서 남은 자본보다 더 유리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을 다투어 해외에 진출했고, 가능한 많은 지역의 자국의 기반을 꽂으려 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국주의가 왜 형성되는가 이제 배경이 쭉 나오죠. 새로운 공업의 원료, 그다음 새로운 제품 시장, 증가를 위한 식량, 인민의 배출구, 국내에 많은 자본을 또 유리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새로운 공업의 원료 같은 거는 아까 2차 뭐가 산업혁명 때 필요한 비금속 여러 가지 원료들 넣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러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해외 팽창은 단순히 경제적 침투가 아니라 그것을 보태어 강대한 식민지 일국을 창건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치적 지추력, 세계 영토적 분할이었다. 자, 그리하여 한 세대에도 되지 않는 기간은 전 지구의 육지의 5분의 1과 전 주민의 10분의 1을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겠다. 이를 가리켜 제국주의 또는 신제국주의라고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견해는 당대 오늘날까지 이어서 다양한 논의와 해석이 가해졌으며 그 중에서 초기에 매우 유력한 것이 영국의 노동자 좌파에 속한 홉슨이나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레닌의 제국주의다. 예전에 제가 이거 홉슨하고 잘못 써가지고 약간 욕을 얻은 적이 있어. 예, 홉슨이에요. 홉슨은 리바이든 쓰는 사람이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의 절정기에 달하기 시작한 1902년에 출간된 저서의 홉슨은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국내 시장에서 유리한 투자가 불가능해지자 잉여 자본의 청약 경제가 지적하면서 그것은 결국 국내 하층민에게 돌아갈 목이 박탈된 소수의 금융자본 내지 부유한 탐욕 때문에 이렇게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분배를 해야 된다. 분배를 해서 구매력을 향상시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내 투자 해 나갈 필요 없겠죠. 국내 투자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홉스의 영향을 받아서 레닌이에요. 그래서 레닌은 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출간된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그래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어느 단계에 들어간다? 제국주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레닌이 이제 이론이 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냉철하게 바라본 이론인데, 자, 제국주의라는 것은 아까 이제 특징들이 다 나와요.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왜 독점자본주의인가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점자본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금융자본 자본 규모가 커져 보니까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되죠. 은행자본주의. 자본의 수출이 현저하게 있다. 그래서 이제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투자하기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국제 트러스트를 위해서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최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위해서 지구상의 전용토가 분할이 완료된 그 발전 단계가 제국주의다. 자본주의 도달 발달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다. 자, 이를 이제 좀 더 부연하다면 자본주의는 1870년대 이후 생산과 자본에 집중하고 독점 단계에 이르고 은행 자본, 그러니까 산업 자본 융합되어 상품 시장과 또 다른 수출이 자본 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국제적 자본가의 독점 단체가 형성되며 세계 분할 났으며 최대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 수출, 특히 모든 수단의 정치적 지원을 받은 경제의 침투와 강화된 영토 병합, 제국주의 전쟁 등으로 지구의 영토적 분할을 완료했던 것이다. 그래야 이제 레닌은 제국주의를 가도적 자본주의, 또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는 자본주의로 파악했다. 그래서 이 레닌의 마지막 견해 그 역사에 직면했듯이 그는 오산이었지만 그 제국주의 해석의 결국은 비단 공산세계뿐만 비공산세계도 수용됐다. 그래서 레닌의 결론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지네끼리 싸우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멸망 안 했죠? 그렇지만 레닌이 바라본 현실인식은 좀 정확했어요. 그 현실인식 아까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자본의 수출주의로서 시민지 부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보면 그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나 레닌이 보면 현실인식은 진짜 정확해요. 자본주의가 어떤 병폐가 있고 문제점이 있고 왜 이런 시스템 구조로 돌아가는지 했는데 문제는 뭘 제안을 못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어. 대안을 제시해도 그게 현실적이지 못해. 너무 이상적이야. 인간의 욕망을 다 버려놓은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디까지 읽었어 제가? 네. 자, 레닌은 자본주의 독점 단계의 발전을 자본의 법칙을 파악했으나 실제로는 18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속된 유럽 경제 대불안과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기업 연합과 기업 합동 그리고 대형화에 대한 독점체를 촉진하였다. 그러니까 레닌의 이론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이게 마치 필연성을 가진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카르텔, 트루스트, 콜체르 이런 것들은 뭐죠? 다 기업 독점 그 체제의 어떤 형태들이죠. 예, 여기는 경제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레닌이 지적하듯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융합으로 인한 자본 수출, 즉 국내 잉여자본은 유리한 투자지로서 이제 시장이 확보되어 제국주의 해외 진출에 새 요인이 부각되었지만
대불황으로 인한 국내 시장 유축, 독일과 프랑스 등 자본주의 열강대 간세 장벽 설치, 제2차 산업혁명에 인한 화학공업 같은 신흥공업 발달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하여금 새로운 원료 상품과 생산 시장의 해외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제 금융자본이나 독점자본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또 플러스 된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제국주의에서 경제적 요인이 또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족주의야. 민족주의 팽창적 어떤 의혹이죠. 그래서 제국주의 팽창으로부터 본래 혜택을 받지 못한 대중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은 건 그 때문이다. 평상시에 제국주의 비판적이었던 사회주의를 비롯해 좌파 계열도 파쇼사 사건이나 모르코 사건들을 통해서 일제히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거기에 진출했다. 어디 나라를 깼더라 하면 자기들하고 별 이익이 없는데도 민중들이 열광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축구 경기 보면 월드컵 경기 보면 우리나라 이기면 뭐예요? 되게 기쁘죠. 그래서 내일처럼 기쁘잖아.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득 말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뭐냐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민족적 자부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부감으로써 뭐냐면 기분을 업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도 이제 노렸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당시 이제 시민주의 보유하는 것은 그것을 확대한 국가의 지위와 의신을 상승시켜준다는 생각은 당시 각 국민의 대중적 일반적 심리 상태였다. 이외에도 미개한 사회를 분명을 전하고 그를 개화시킨다는 인도주의에 만족시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교하는 것을 선교 산업을 성스러운 산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키브린 같은 시인들은 백인의 집, 백인이 짊어져야 짐이다. 미개인들 찾아서 뭐냐면 개화시키고 기독교 선교시키는 건 그들의 짐이라는 거야. 그리고 신호부터 주어진 어떤 그 의무고 이걸 이제 미국인들 명백한 운명 신호부터 우리가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서부 계층하고 인디언들 뭐냐면 족쳐가지고 얘들 개화시키고 기독교 보급시키 전파시키는 게 다 신호부터 부여받은 거다. 다 자기 합리화지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 선교사, 의사, 기술자, 시민지 관료들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미개 사회에 문명 혜택을 전하고 후진 지역의 지배자 중에 그들의 근대 문명을 위해서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처럼 이 사람들 선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와가지고 내가 시민지를 지배하겠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죠?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자 선교사 뒤에는 보다 많은 이윤을 얻는 자본가가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자본가 뒤에는 또 그것을 이제 그 많은 특권과 기업의 안전을 위해서 본국의 군사를 뒷받침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도 사업하고 자본가가 오고 그다음 군대가 오면서 그 지역이 뭐가 되면 식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자, 제국주의 해외 팽창과 식민지 경쟁은 교통과 통신의 기관의 발달로 더욱 과열되어 가속화됐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종전의 식민지 국가에 보태어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과 러시아, 일본조차도 새로 참여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적인 어떤 식민지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제국주의는 선진 자본주의의 국가 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대립을 낳고 거기서 다시 국제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과 반항이 나고 1차 세계대전을 고비도 반식민지와 해방과 독립한 민족주의 운동이 강공에 전개됐다. 자, 아프리카의 분화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카 분화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단락을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이미 강대한 식민지를 보유했던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1815년 비내리 결과 영국 네덜란드로부터 비내리 결과 어디를 얻게 되냐면 케이프 식민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후손 보호인들이 북쪽 이동하여 트랜스바ల్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을 세우죠. 이 보호인의 나라에서 처음은 그 농목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목축 정도 하는 별로 매력이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 19세기 후반에 뭐가 발견돼?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돼. 그래서 영국인들 침투가 난리로 증대됐다. 영국은 드디어 보호전쟁,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보호전제를 합병하고 케이프 식민지와 나탈 그리고 더불어 남아 연방을 조직했다. 그 다음에 한편 1869년에 프랑스인에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자 이집트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부각되고 특히 인도를 보유한 영국의 관심을 끌게 됐다. 1875년 이집트의 재정난을 이용하여 영국은 이집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수에즈 운하의 주식 17만 6천 주를 매입하여 이rak 최대의 주주가 되었고 수에즈 운하의 변형에 자유하게 됐다. 그 이집트의 최대 채권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에 반항해서 누가 이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민족주의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재빨리 출병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이집트를 이제 실제 보호국으로 만들었어요. 보호국으로. 자, 이와 같은 남북을 확고한 거점을 확고한 영국은 이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책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계획과 충돌하면서 파쇼다 사건을 하죠. 파쇼 사건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사건은 양계 파견대가 수단의 파쇼다 위치를 한번 봐야죠. 파쇼다는 이제 그 수단이라면 여기에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이집트 쪽에 남쪽에 수단도 점령했는데 여기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지역에 뭐냐면 충돌하게 돼. 예. 자, 만나서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양국 간의 어떤 전쟁 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결국 프랑스가 한번 후퇴했죠. 프랑스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퍼시오대는 영국에 밀려났으며 프랑스는 이집트에서 그 파쇼대에서 영국에 밀려났으나 아프리카 그가 얻은 것은 결국 적지 않았다. 내가 보니까 예전에 그 여기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형 식민지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다 프랑스 식민지죠. 자, 여기 프랑스 식민지는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830년대 트로크부터 알제리를 거점으로 동진한 티니지를 얻고 남으로는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여 불령 서아프리카, 적도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이제 적도 아프리카를 획득했으며 그 홍해의 약간의 땅과 동해안의 마다가스카르 섬을 얻었다.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죠? 여기 아프리카 제일 큰 섬인데 그래야 이제 프랑스는 아프리카 횡단 계획을 세웠으나 파쇼다에 후퇴하여 영국의 이집트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로코에 대한 진출을 인정받아 보호로 삼았다. 이게 이제 내용들 결과 기록을 해두시고 참고로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나중에 이제 그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프랑스 남부에 비시 정권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시 정권이 그 당시 아프리카나 여러 식민지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시 정권이 그 영토가 독일이 점령한 영토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유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상당히 그 히틀러의 정권의 문제점이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마다가스카르 같은 섬을 유대인들 수용소를 만들어 거기 이주시키자. 좀 나름대로 인도적인 어떤 정책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마다가스카르까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수송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돌아가지고 횡단을 해가지고 이쪽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영국군이 막으니까 도저히 못 가고. 근데 해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영국의 미국이 영국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운송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바젠에 의해서 어떻게 결론하면 차라리 그냥 청소하자. 독가스로. 그런 식으로 결론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자, 통일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유럽의 독일의 지위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국주의 해외 진출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인의 진출을 호언할 정도로 굶쳤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진출을 했긴 했지만 독일이 점령한 땅은 좀 약간 영국과 프랑스가 좀 관심이 없었던 땅들이야. 그래서 토고랜드, 카메론이었고 다시 동영, 남서 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보호용으로 삼았고요. 뒤늦게 통일 달성한 이탈리아 국내 문제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으나 강대국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제국주의 정치에 진출했다. 홍해 연안의 엘리트리아, 그 다음에 엘리트리아 위치 여기 부분이죠? 여기 엘리트리아. 자, 엘리트리아를 이제 와 인도양의 소령 소말리랜드 이렇게 이제 근데 소말리랜드는 어디냐면 자 여기에요 여기 소말리랜드. 그래서 이제 여기 프랑스 소말리아가 있고 영영 소말리아인데 여기 이영 소말리아 있죠? 소말리아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뭐냐면 점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도 공격했지만 에티오피아의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했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무솔리니 이게 한번 이제 나중에죠. 한 3, 4, 50년 뒤에 무솔리니 이거 치울 수 없다. 로마의 영광을 되살려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티오피아를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했죠. 예. 자, 이렇듯 시민지 획득의 고배를 마신 그 이탈리아는 1911년 투르크의 싸움에서 트리폴리를 얻고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한편 스탠리 타운을 후원한 벨기에는 중부 아프리카 강대한 지역에 콩고 자유국을 세워 국제적 승인안에 관리하다. 이때 국제적 승인은 무슨 회의죠? 베르린 회의죠. 자, 관리했다 1908년에 이들 식민지와 광합하고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자비크를 소유하겠다. 이래야 1919년에 아프리카의 독립을 유지할 정도의 나라는 미국의 해방노예가 세운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정도였다. 자, 아시아와 이제 태평양 볼게요. 자, 일제 신항로를 발견했던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렇게 동남아시아 태평양에 진출해야 되는데 19세기 이후 그들의 진출 범위는 더 확대되어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었다. 영국은 7년 전쟁 때 인도에서 프랑스에 승리하여 이에 경영을 힘썼고 1876년 인도 제국을 세우고 빅토리아 영월 황제에 겸하게 되었다. 영국은 다시 네팔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보호한 도시에 버만을 점령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반도 요지를 장악할 말레이 연방을 성립했다. 이렇게 이제 인도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접목했던 이유는 다 인도의 변경 방어선을 삼기 위한 거죠. 자, 인도에 밀려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 때 카톨릭 교도를 항상 보호한다는 구실로 사이공을 점령해서 캄보디아, 베트남 세력을 확대시켜 프랑스형 인도차이나를 만들었고 라오스에 거기에 추가했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해갖고 포르투갈 영국을 누르고 자바, 몰라카 제도, 슈마트라, 브루네오 일부 차지해서 네덜란드형 동인도를 만들었고요. 그 일찍이 10페이지에 진출한 러시아는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거쳐 만주와 몽고 방면에 그 세력을 펼치려고 하다가 청의 제지를 받고 알래스카, 쿠링 열도를 차지하게 되고 물론 이제 알래스카는 나중에 미국이 넘겨주죠. 19세기 중요에는 아이온 조약을 맺어서 해동강 이북을 차지하고 베이징 조약을 거둬서 연해주를 얻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온 조약, 그 다음에 나중에 북경 조약 비준을 이제 중재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얻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또 알래스카를 미국이 매각하고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중앙의 투르키스탄 지역을 차지했어요. 투르키스탄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쪽 지역 있죠. 네. 그래서 오늘날 투르크 계통 있죠.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투르키스탄이라는 뜻이 투르크의 땅이에요. 네.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스탄자 붙는 국가들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또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파미르 방에 진출을 이게 있네요. 쭉쭉 넘어가서 진출기에 영국과 대립하였다. 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어 시기에 태평양 여러 섬들이 또한 구미열강의 식민지를 변했다. 영국은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리아에 제수와 이주민을 보내어 19세기 중엽엔 자치정으로 승격시키고요. 뉴질랜드에서는 또 영국 영방에 속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이 방면에 큰 지출이 늦었으나 1880년대 뉴기니 일부 비스마르크 이게 비스마르크가 아니라 비스마르크예요. 예, 비스마르크 제도가 있어요. 거기. 그다음 말리안 카노리아 제도를 차지했고 그 밖의 섬들도 구미열강에 의해서 분할 점령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를 등장한 것이다. 남북전쟁의 급속도로 이제 자본주의 발달 미국은 미드웨이를 차지했고 미드웨이는 뭘로 유명해요? 이거는 하와이에서 좀 떨어진 섬인데 약간 1000km 정도? 뭘로? 2차 세계대전 때 미드웨이 해전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 미드웨이를 개전해갖고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 태평양을 이제 압승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1898년 하와이를 합병했다. 같은 해 미국은 쿠바 문제에 에스파냐를 싸워서 이게 미서 전쟁인데 쿠바를 보호하고 푸에르토리코를 합격했으며 카리브해를 지휘했고 필리핀과 감을 얻어서 그 태평양 국가가 등장했다. 쿠바는 나중에 이제 독립을 했고
푸에르토리코는 지금의 미국 영토죠. 그 준주예요, 거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도 미국의 준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하여 이제 열강보다 뒤늦게 중국 진출했던 미국은 뭘 내세웠냐? 문호 개방 정책을 했었어요. 예. 나중에 문호 개방 정책 이제 할 텐데, 이 문호 개방 정책이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독립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제 뭐냐면 시장에 나서 서로 자유 경쟁하자. 자, 이런 것들이 문호 개방 정책인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중국사 할 때 얘기할게요. 자, 미국은 또한 콜ум비아부터 파나마를 동시켜 파나마 운항을 건설하여 대서양과 태평양 연결시켰다. 자, 일본은 명치 이주신을 근대화를 촉진시켰고 대륙으로서의 제국주의적 진출을 꾀했으며 그 발판을 우리나라를 강점하였다. 그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이제 좀 볼게요.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자, 비스마르크의 정책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강도 가기 전에 강 교재에서 이제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비스마르크의 이제 외교 정책의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일단 국제 질서의 형상 유지, 이해관계를 절차에 조주해서 형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 고립화 정책이야. 프랑스 고립화. 자, 왜 이런 정책을 했냐면 독일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은 유럽의 딱 중간에 있죠. 독일은.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부터 동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이제 독일을 통일한 이제 비스마르크는 제일 중요한 게 독일 국내 문제예요. 근데 독일의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기 주변에서 소란이 많아지면 안정적인 국내 정치를 운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하고 뭐 중앙 집권하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이것도 잘 안 돼. 말려들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지금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계속 현상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비스마르크는 외교의 달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서로 간의 이해를 잘 조절해서 그걸 유지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반영된 회의가 그 유명한 무슨 회의예요? 베르린 회의죠. 베르린 회의. 예.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완전 뭐야? 증오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복수한다 독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프랑스가 그걸 생각을 갖지 못하고 프랑스를 고립화시켜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가 홀로 이제 독일을 못 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홀로 이제 독일을 못 치니까 여러 나라 연합해서 독일 치는 그걸 막기 위한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된 체제를 보통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해요. 그럼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이런 체제를 유지했냐? 크게 이제 보면 삼국 동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재 동맹 이걸 통해서 했는데 먼저 삼재 황제가 볼게요. 1873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세 명의 황제가 모여가지고 그 당시 협약의 혁명 운동에 군주사의 유대를 강화하고 프랑스를 고립화시키는 어떤 목적에서 삼재 협약을 맺어졌죠. 그리고 이것을 좀 강화시킨 것이 뭐냐면 좀 이따가 삼재 동맹이에요. 삼재 동맹. 그래갖고 이제 삼재 동맹 똑같이 동맹 이거는 실질적인 조약이에요. 동맹국 한국이 제4호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독립국은 우호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투어크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다. 기한은 3년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렇게 3년인데 문제 3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관계가 악화됐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렬되고 그렇죠. 러시아를 잡아두기 위해서 뭘 했냐면 러시아와 재무장 조약을 다시 맺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초 이제 뭘 맺게 되냐면 삼국동맹을 결성해. 삼국동맹. 그래갖고 삼국동맹은 좀 뒤에죠. 1882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이제 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가 원래 이탈리아가 먹으려 했던 튀니지를 점령하니까 프랑스가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의 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그 뭐냐면 독일 쪽 넘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뭐 그런 데 유지가 되는데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관계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미회복 그 지역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에 이탈리아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떠져 나가자. 자, 1차 시작하니까 떠져 나갔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삼재 동맹과 그래서 삼국 동맹을 통해서 비스마르크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현상 유지 정책을 잘 보여준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베르린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너트 전쟁 결과 체결된 사스페너 조약이 러시아 세력이 발칸 방면 진출 보장하니까 오스트리아 영국이 반발하죠. 그래서 이제 현상 유지가 붕괴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스마르크가 나가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오스트리아 영국에 유리하게 했죠. 그래서 그 예전에 말했지만 러시아는 발칸 방면에 이제 흑해 연안에 영토를 인정해주고 대신에 영국은 어휘를 그 발칸 방면에서 이제 흑해로 나가면 좀 나가면 그 남쪽에 키프루스라는 큰 섬이 있어요. 거기를 영국이 점령을 하도록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뭐냐면 베르린을 맺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비스마르크가 죽고 나서 비에름 2세가 왜 집권하고요. 비에름 2세는 그 앞에 이제 비에름 1세가 있었거든요. 비에름 1세는 그 비에름 2세의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제 비에름 1세는 비스마르크를 좋아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의 모든 정치를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비에름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즉위를 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아들은 듣보잡이에요. 그냥 며칠 살다가 말았어. 금방 죽었고 그것보다 그 비에름 1세였던 손자였던 비에름 2세가 아직 젊은 나이에 즉위하는데 이 사람은 비스마르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를 이제 잘라내고 지가 모든 걸 다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좀 약간 국내 안정 정책을 이제 유지했죠. 근데 이 사람은 팽장 정책을 해. 그래서 번게르만주의를 내세우고 대팽장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비스마르크가 러시아를 이제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삼재 동맹의 깨진 후에도 러시아 재무장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한이 됐는데 러시아가 재무장 조약을 이제 만기를 이제 연장하자 하는데 거부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우려했던 사태가 이제 일어난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독일로부터 왕따당하니까 누구한테 접근해요? 프랑스한테 접근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의 뭐냐면 협상의 배경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고립화 정책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계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래서 독일의 어떤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가 그게 가고 있는 식민지에 진출하게 돼. 비스마르크는 그냥 야금야금 먹었죠. 이해관계가 없는 땅에 들어가서 야금야금 먹었는데 이 사람은 기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충돌하게 돼. 분쟁을 유발하고 그 대표적인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삼비 정책이야. 그래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는 세계 도시에 있는 그 정책들인데 거기에 이제 비잔티움은 오늘날 어디죠? 그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과 바그다드를 철도를 부설 획득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국이나 러시아에 자극을 두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과 러시아 첫째 원수인데 불구하고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어떻게 손을 맺게 되면서 영역 협상을 체결하는 배경이 되죠.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모로코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모로코 사건이 제1차 모로코 사건, 제2차 모로코 사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모로코는 독립국이었어요. 일단 근데 프랑스가 먹으려고 했던 땅이죠. 그걸 이 비에름 2세가 이제 모로코에 탄지를 항해 방문해서 모로코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이제 있지만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해서 독일이 후퇴됐고요. 제2차 모로코 사건이 터져 모로코에 내란이 일어나니까 독일 군함을 파견해요.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면서 독일 양보해서 프랑스는 모로코의 보호령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협상과 영일 동맹해 볼게요. 자, 그 당시에 독일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고 하면서 이제 삼국협상이 맺어졌는데 삼국협상이나 영일동맹은 공통적으로 무슨 조약이냐면 비밀조약이야. 비밀조약. 그러니까 비밀조약이라는 것은 양국이 외에는 다른 나라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포로협상, 영토협상, 그 다음에 영협상 이렇게 세 개의 협상을 맺어졌잖아요. 그러면 프랑스하고 러시아의 협상을 영국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비밀조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자간 조약이 아니야. 이거는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갖고 도장 찍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조약이 세 개 합쳐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이제 그 모은 상태에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거 엮여있는
나라들이 서로 선전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 조약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 문제점 없애기 위해서 윌슨이 이제 14개조 조항 넣을 때 무슨 외교 폐지? 비밀 외교 폐지로 집어넣은 거야. 물론 이제 지금도 비밀 하죠. 예, 안 됐지만 자,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러시아, 프랑스가 이제 먼저 협상을 성립하고요. 왜냐면 재무장 조약을 거절했죠. 독일이. 1894년에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국협상은 아니지만 약간 변방에는 영일 동맹이 성립되고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 이제 성립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는 러시아를 견제한 거죠. 러시아를 그래서 제1차 영일 동맹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협상을 성립하고 영영협상 이렇게 세 번을 거쳐서 이제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파쇼사 사건 뒤에 관련돼서 영프협상이 나왔어요. 영프협상. 영프협상이 나왔으니까 러프 협상하고 그 다음에 영러협상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영러협상을 통해서 이제 끝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삼국협상이 성립됐다. 누구를 견제로? 독일을 견제를 목적으로 성립된 거죠.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 영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볼게요. 영국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영국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이제 왕조전쟁이나 이럴 때, 항상 세력균형 원칙에 따라서, 세력이 좀 약한 쪽에 붙었죠. 근데 영국이 좀 약간 얍삽한 게 뭐냐면, 얘네들 자기를 유럽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잉글랜드, 이렇게 생각하지. 따로 생각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이제 전쟁, 유럽이 대륙이 전쟁할 때, 육군을 잘 파견 안 해. 물론 가끔씩 파견하긴 하는데, 저희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뭐 국부군을 파견하는지 약간 파견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참여는 안 해. 다만 해상 봉쇄나 좀 해주고 그 정도고 재정적 지원만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외교전이나 뭐 돈으로 이런 식으로 전쟁을 부추겨요. 예. 그런데 자기는 막상 전쟁하려면 유럽에는 대륙에 파견 안 해요. 육군 같은 거 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예로운 고립이다. 이렇게 했고 별다른 동맹관계를 맺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때 19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후반 넘어가면서 동맹을 맺기 시작. 왜 그냥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다른 열강들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이 이제 영국의 절대적 우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미국이나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죠. 영국은 그 당시 이제 예전은 세계 공장으로서 이제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의 경제적 비중이 전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과 이제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문제야. 독일이 그다음 비에름 2세가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간행하면서 군비확장 정책을 하게 돼요. 법을 해군법을 제정해요. 해군법은 뭐냐? 일정한 시간에 우리는 그만큼 군함을 뭐뭐 톤수로 만들겠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누굴 견제한 거냐면 영국을 견제해요. 영국이 그 당시 해상 패권을 장악하죠. 만약에 독일이 해군법을 통해서 많은 그 거함들을 전함들을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돼? 영국의 해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영국의 해상권이 위협받으면 잘못하면 인도를 상실할 수 있죠. 인도를 상실하면 다른 식민지가 어떻게 돼? 다 무너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은 이제 영국의 삼시정책과 충돌함으로써 왜냐면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외교적 변화가 일어나서 종주의 명예로운 고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당시 대독 견제로 나갔다. 그리고 대독 친선 관계에서 이제 대독 견제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왜 대독 친선 관계가 있어요, 영국이? 영국의 왕실이 하노이 왕조부터 뭐야? 다 독일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독일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이때부터 적대 관계가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와 러시아 협상 보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자, 일단은 배경을 보면 러시아와 그러니까 영프 협상이죠. 제가 말 잘했는데 이게 프랑스 러시아 협상이라 먼저 프랑스 러시아 협상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삼국 협상 중에 하나가 프랑스하고 러시아 협상인데 러시아가 아까 얘기했던 재무장 조약의 만개돼서 비에름 이세를 거부하니까 이때 독일의 학대 관계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서로 뭐냐면 자본의 필요성 증대 등등 해가지고 맺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프랑스 자본을 많이 끌어서 산업화를 이룬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정치협약을 했다가 나중에 군사동맹으로 바뀌었다. 자, 영프협상을 볼게요. 영프협상이 이게 되게 중요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파쇼사 사건과 함께. 자, 프랑스의 외무장과 데케스의 외교활동과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또 독일 세력의 확장 견제 목적에서 이제 영국 협상이 나왔고, 내용을 보면 독일 견제 목적, 프랑스, 모로코, 영국, 이집트의 영향을 상호 인정하고 국내 인재 서로 공동 고조를 취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제 영국 협상을 맺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철저히 원수였던 영내 협상을 이제. 그 당시 러시아는 무슨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죠? 남하 정책. 세계 곳곳에서 남하 정책을 이제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으려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는 영국이야. 왜 영국이 이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고 했겠어요? 영국이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고 좀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돼? 해군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영국의 패권을. 그리고 인도가 위협을 당할 수 있죠. 북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인도부터 내려온 걸 계속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제 남하 정책을 저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러시아가 센 줄 알았더니 한번 일본하고 자기 좀 약간 비태라고 생각하는 일본하고 한번 싸웠더니 깨진 거야. 이걸 보고 이제 영국이 이제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좀 무너지게 된 거지. 사라지면서 이 정도밖에 없으면 러시아가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이제 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세력이 또 누가 등장하죠? 독일. 그래서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사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영국 간에 이제 뭐냐면 세력권 다툼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오늘날 2단이죠. 페르시아는 북부는 러시아, 그다음 남부는 영국의 세력권을 삼았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 페르시아 2단 지역은 다 누구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넘어가요. 이거는요. 예. 참고로 예전에 이거 페르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서양인들이 그렇게 부른 거고, 예전에 그 페르시아인들은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로 얘기 안 했어요. 2단이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2차 끝난 다음에 이제 코드에 우리를 이제 2단으로 불러달라 해갖고 지금은 2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해. 병방으로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세력권 인정하는 대신에 러시아는 흑해로부터 발칸 방면에 진출에 대한 영국의 양해를 얻게 됐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문제 해결을 하고 나서 독일의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에 공동 대처를 하게 되고,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부설 문제도 영국과 대립했다. 독일은. 그래서 독일이 이제 바그다드 철도를 부수니까 영국이 중동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결국엔 이게 개입을 하게 돼요. 자, 삼국협상의 성립 의의를 볼게요. 삼국동맹에 대한 진영이 성립됐고 양대 진영이 이제 대입했다. 제국주의 정책이 격화되고요. 사소한 분쟁이라든지 한국과의 전쟁이 대규모 전쟁 유발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시 유럽의 하역구가 어디였어요? 발칸반도였죠. 결국에는 이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죠. 이 문제 때문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독일의 세력 팽창이 저지되고 1차 세계대전 대립의 어떤 발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1차 세계 삼국협상하고 삼국 독립 간의 다툼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탈리아는 돈이 빠졌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비스마르크와 삼국협상, 삼국동맹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발칸 문제까지 좀 보고 넘어가겠다. 같이 연결됐으니까. 자, 발칸 문제 볼게요. 발칸은 지리적 요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요 발칸 지역은 누가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통치했던 지역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약해지면서 독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자, 일단은 발칸 문제 하였고, 이제 발칸 문제 보면, 베르린 조약부터 볼게요. 베르린 조약은 이제 그 당시 너트 전쟁 때 산스페르 조약을 맺게 되고 러시아가 골든이 세력 확대되니까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베르린 조약인데,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뭘 얻게 되냐면 보스니아 헤르츠고비아 지역을 얻게 돼요. 예. 이 보스니아와 헤르츠고비아 지역은 상당히 뭐냐면 예민한 지역이야. 아주 민감한 지역이야.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인종, 문화, 종교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지역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크로아티아처럼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세르비아처럼 그리스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그런 걸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관리했죠. 그래서 이때 베르린 조약 때 오스만 투르크를 인정하면서 오스트리아가 행정 관리를 해요. 예. 자, 근데 이 지역은 또 누가 먹으려고 했냐면 그 당시 그 세르비아가 먹으려고 했던 지역인데, 좀 오스트리아가 이제 행정 관리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 투르크당 때 혁명 때 오스트리아가 이 혼란 틈을 틈타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를 아예 합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가 불만을 느끼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토 전쟁이 나는데 열강해가지고 모로코 사건에 집중된 이탈리아가 이제 트리폴리를 점령해서 오늘 리비아를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제1차 발칸 전쟁과 제2차 발칸 전쟁이 이제 형성되는데, 자 이미 이제 예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베르닝이나 뭐 사스테르나이나 그 후에 이제 하면서 뭐 세르비아, 몬테네그르 그다음에 등등 여러 나라들이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독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제 그 당시 발칸반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나라들 좀 있어 지역이 알바니아나 이런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을 엮기 위해서 뭐냐면 발칸 동맹을 결성해. 발칸 동맹. 그래서 발칸 동맹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개판 싸우죠. 그래서 그 발칸 동맹 보면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 이렇게 발칸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을 이제 했는데 오스만 제국은 이미 이제 이토 전쟁 때 아까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스만 제국은 대립을 하고 있었죠. 자, 그때 이제 이 발칸 동맹을 지원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요? 러시아야.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서 지원했고 독일은 이제 러시아 세력 견제하기 위해서 범게르만 지원을 주에서 지원해주다. 원래 여기 지원은 군사적 지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있고 군사 공훈단 지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갖고 하여튼 개판 붙었어. 근데 누가 이긴 거야? 발칸 동맹이 승리하죠. 그리고 오스만은 나머지 발칸 지역들 있죠. 뭐 알바니아나 마케도니아 그런 지역들을 이제 다 넘겨주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넘겨준 땅을 또 타지하는 문제로 뭐냐 불가리아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또 싸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르비아, 몬테네그르,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범슬라브주의 지원을 받고 근데 불가리아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싸우고 있더니 오스만 제국이 뭐 실제 회복 기도해갖고 또 싸우는데 여기서 뭐 지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 싸워서 누가 이기게 돼요. 요 나라가 승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제2차 발칸 전쟁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제2차 발칸 전쟁 때 이제 획득한 영토를 불가리아 너무 많이 먹었다 해가지고 불가리아하고 발칸 동맹이 싸우게 되고 결국에 불가리아가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케레스트 조약을 맺게 돼요. 그 그리스는 크레타, 베기의 여러 섬들, 마케도니아 일부를 얻고 그 다음에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영토를 확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가 어딜 먹으려고 했냐면 여기가 이제 알바니아라는 게 있어요. 알바니아. 여기 알바니아를 이제 합병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반대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에서 오스트리아 반감이 되게 강하겠죠. 왜냐면 오스트리아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 여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먹으려고 또 했고 지가 먹었고 거기다 알바니아도 좀 먹으려고 했더니 누가 방해하는 거야. 네, 오스트리아 반대를 하죠. 결국에는 이제 이 세르비아 안에서 반 오스트리아 단체들이 형성되고 그 단체들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 방문했을 때 총탄으로 이제 죽으면서 1차 세계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발칸은 유럽의 하약고였고 발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까 살펴본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또 대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발칸 문제까지 갔고요.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뭐냐면 그와 관련된 서양사 강도 부분을 할게요.